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방 열린 고시학원 조리직 사회 김상수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요 전에 강의랑 그 전에 강의를 너무 이렇게 빡세게 달려온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하나를 끊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또 짧고 두 개를 늘려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급하게 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제 한숨 좀 돌리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간단하게 한번 저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날 촬영하고 수요일날 촬영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은 뭐가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지 촬영할 때마다 지난 시간 전 시간 강의 복습도 못하고 계속 그냥 진도만 나갔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은 바로 계층론, 계급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마르크스가 계급이라는 걸 설명하죠. 기준이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생산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경제적 지위가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다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개 기준을 다 볼 필요 없이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사람들의 서열을 유산자, 무산자로 딱 나눠 설명하죠. 반면에 이제 막스 베버는 요즘같이 복잡한 사회에 어떻게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나눌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를 이렇게 평가할 때도 외모로도 평가하고 성격으로도 평가하고 돈벌이도 평가하고 키로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갈수록 사회가 다원화되니까 어떤 다양한 가치들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적어도 3개 이상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를 따로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게 막스 베버의 계층론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위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서열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경제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사회는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지위가 연속선상, 그러니까 나열된다는 거예요. 연속선상이 연속선상에 배치가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계급론은 불연속상의 배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이제 기능론, 갈등론에서 보는 계층화 현상. 그래서 왜 도대체 서열이 만들어지느냐. 기능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고 그 업무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보수의 차이로 이어지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부자로 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딱히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들은 보수가 적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기능적, 역할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죠. 기능론이 보는 계층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들은 다 항상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고 다원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자연적인 현상이죠. 왜? 사회 다원화로 인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고 다원화가 심화될수록 이런 계층화 현상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죠. 반면에 갈등론이 보는 계층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한 것 같아요. 이미 다 결정된 거죠. 가정 배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쿨을 다녀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건 기능론적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하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로스쿨을 다니려면은 집이 어느 정도 가난하지 않아야 돼요. 로스쿨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에 1억 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집이 그런 집에서 이제 로스쿨을 다닐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꼭 나한테만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 누구나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그런 거 보면 이미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즉 계층이라는 게 다 이미 결정돼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집안 배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갈등론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갈등론은 이런 계층화 현상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는 해요. 왜? 모든 사회들은 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아주 상당히 인위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 부잣집이나, 어느 정도 살만한 집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된 건 결과적으로 그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사회 제도 때문이기 때문에, 사회 제도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인위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기능론처럼 자연스럽게 보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능론은 이런 식의 서열화 현상과 차등 분배가 결과적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죠. 반면 기능론은 균등 분배는 좀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갈등론은 차등 분배, 불평등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죠. 그리고 거꾸로 갈등론은 균등 분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게 뭐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빈곤에 대해서 배웠었죠. 절대 빈곤하고 상대 빈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거 잠깐 뭐 복습이지만 한번 써보면서 할게요.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건 뭐였느냐? 개념상으로 보면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절대 빈곤이라고 한다. 그럼 전체 가구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우리 뭐라 그러죠? 절대 빈곤율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상대 빈곤은 평균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남들이 사는 만큼 못 살 때 우리가 상대 빈곤이라고 하죠. 그 상대 빈곤의 기준선은 뭘로 잡았습니까? 중위 소득이 50%.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 건 전체 가구를 한 줄로 쫙 세웠을 때 평균이 아니라 정확하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하고, 중위 소득의 50% 미만, 즉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면 우리는 상대 빈곤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 빈곤 가구, 그러니까 빈곤율은 전체 가구에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우리가 상대 빈곤율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풀었던 표가 있었죠. 저는 항상 이렇게 쉽게 하려고 이렇게 좀 그려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대 빈곤율이 약 7%다. 그리고 절대 빈곤율이 약 9%다. 그래서 적을게요. 구분할게요. 여기가 상대고 여기가 절대입니다. 그럼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보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가구들이 더 많죠.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절대 빈곤 가구의 기준치인 최저생계비가, 이게 바로 최저생계비가 되겠죠. 뭔지 모르지만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에, 비율이 큰 것에 기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는 밑에서부터 7%고 절대적으로 빈곤한 가구들은 밑에서부터 9%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상대 빈곤 가구는 모두 어디에 속한다? 절대 빈곤 가구에 속한다. 왜? 절대 빈곤 가구가 상대 빈곤 가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상대 빈곤하고 절대 빈곤이 똑같이 7%씩으로 같다. 그럼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위소득의 50%와 최저생계비가 같다. 이렇게 설명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같을 수 있다가 맞는 표현인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냥 같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잘 보세요, 한번. 절대 빈곤 가구가 5%입니다. 5%. 5%고요. 그리고 상대 빈곤 가구가 몇 프로다, 여러분들? 10%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비율이 2배니까, 기준치도 2배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빈곤율의 비율을 가지고 어떤 기준치가 더 큰지 작은지만 판단할 수 있고,
기준치가 뭐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빼놓고, 이런 경우 빼놓고, 기준치가 뭐 비율이 2배니까 기준치도 2배인지, 뭐 아니면 뭐 비율이 절반이니까 기준치가 절반인지, 이런 식의 이제 크기를 확인할 수, 그러니까 크다 작다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그 둘의 뭐 배수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우리 학교의 평균 키 미만, 즉 평균 키가 안 되는 학생들이 15%고요. 예. 160cm가 이거 20%로 할게요, 그냥. 예, 20%고 160cm 미만이 10%다. 그럼 우리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평균 키가 160cm보다 크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왜? 평균 키보다 작은 애들이 160cm보다 작은 애들보다 더 많으니까 평균 키가 160cm보다 크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율이 2배니까 평균 키가 그러면 160cm의 2배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만약에 비율이 2배라 평균 키가 160cm의 2배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평균 키가 3m 20이 되겠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비율을 가지고 어느 것의 기준치가 더 크고 작은지 확인할 수 있지만 비율이 2배라고 해서 기준치를 2배로 보거나 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봤던 게 뭐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 있었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의 역사도 봤었고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성격. 예. 뭐 예전에는 시혜적 성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별적 복지. 예. 오늘날에는 복지를 시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다 얘기 드렸었어요. 그 다음 나왔던 게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사회보장제도 있었죠. 예. 사회보장제도는 뭡니까? 바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을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한 일환입니다. 예. 여기에는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사회보험이 있었고요. 이미 빈곤해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공공구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험이나 공공구조처럼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비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구제와 예방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자 또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서 본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기업이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죠. 예, 그래서 보험의 가입은 강제 의무 가입이었고요. 그다음 공공구조는 그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합니까? 국가가 부담하죠. 예, 그리고 이건 선별적 가입이었고요. 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사회 서비스를 이제 민간기관이 위탁해서 제공할 때는 민간기관에서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뭐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선별로 하거나 뭐 강제로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뜻에 맡기는 거죠. 그 사람이 난 돈 내고 듣겠다라고 하면 돈 내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 뜻에 맡긴다 그래서 임의 가입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사단원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까다롭고 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좀 빨리 급하게 달린 것 같아서 한번 쉬었다가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바로 128페이지, 129페이지 이제 단원으로 따지면 이게 5단원 시작이에요. 바로 사회제도인데요. 사회문화는 1단원에서 4단원까지가 거의 한 뭐라 그럴까요? 전체 내용의 1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뭐라 그럴까요? 전체 내용이 한 90%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1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단원, 6단원들은 딱 나오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것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수업할 때 가능한 그 포인트만 좀 찝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이게 뭐냐면 사회제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제도. 가끔 가다가 저도 저한테 놀랄 때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얘기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다 그런 걸 기억할까? 기특하게. 예. 그게 뭐냐면 사회제도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관행과 절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시제도는 어때요, 여러분들? 모든 수험생들에게 수시를 가을에는 수시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수능을 본 다음에 대학을 가도록 하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의무교육제도는 어때요, 여러분들? 모든 아이들을 만 6살이 되면 학교로 가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사람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그러니까 관행, 절차 이런 거 우리가 묶어서 다 뭐라 그런다? 사회제도라고 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제도에는 가족제도 있고요, 뭐 혼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제도가 있겠죠. 뭐 교통도 하나의 제도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종교 이런 것도 제도에 들어가나? 이 교재에서는 종교도 하나의 제도로 분류하긴 했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제도의 성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어느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고 구속성이 있고요.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도 가지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도가 또 변하죠. 이런 면에서 변동성도 가지고 있고, 또 제도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 그래? 총체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가족제도죠, 여러분들. 가족제도. 가족제도라고 하는 건 뭐 혼인제도랑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가족하고 여러분들 가구하고 다릅니다. 가구하고 달라요. 가구는 뭐죠? 생계를 함께하는 단위예요. 생계를 함께하는 단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하고 생계를 함께 한다라면, 그렇죠. 이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구라고 그래요. 근데 생계를 혼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1인 가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저기 뭐 지방에 사시고 뭐 누나하고 남동생이 서울에 살면서 같이 산다. 그럼 이제 형제 가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꼭 가구가 가족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구 비율을 차지하는 게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전체 가구의 4분의 1이 넘어요. 27%, 8%니까. 그만큼 요즘에는 좀 1인 가구 많죠. 그럼 이제 가족제도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가족의 기능도 있고 뭐 이러는데, 가족의 형태에서, 핵가족하고, 그 다음 뭘 볼까요, 여러분? 확대가족. 이거는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형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핵가족은 뭐냐? 일단 부부만 있어도 핵가족이에요. 부부만 있어도 핵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하고, 플러스, 미혼 자녀,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우리는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1세대 핵가족이에요. 1세대. 부부 플러스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뭐죠, 여러분들? 2세대 핵가족이죠.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부부가 다 안 살아있고 한 명이 뭐 사별을 해서 죽었으면 어떡하냐. 뭐 아니면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엄마가 애를 따로 키우는데 그건 뭘로 부르냐. 그런 경우에도 보통 우리는 그냥 핵가족으로 넣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세대 핵가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1세대 핵가족도 있지만 뭐가 있다? 2세대 핵가족도 있다. 그 다음에 확대가족은 뭐냐? 확대가족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부 대신 한부모란 말을 쓰는데 이건 부부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아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이 기혼, 그러니까 결혼할 때쯤 되면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부모 또는 부모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플러스 기혼 자녀. 근데 기혼 자녀가 아직 애를 안 낳네. 뭐 아직 안 낳았어요. 그래서 좀 부모님들은 빨리 낳아 막 그러는데, 뭐 어머님 저희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고요. 뭐 돈도 아직 부족한데 지금 나면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안 나고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2세대 확대 가족이라고 해요. 2세대 확대 가족.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한부모 플러스
그 다음에 기혼자녀, 그 다음에 이제 손주죠. 손주, 손자, 뭐 손녀, 손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러냐? 3세대 확대가족이라고요. 3세대 확대가족.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 2세대 가족에는요. 핵가족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확대가족도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표에서 2세대 가족이라고 나왔다. 그럼 그게 핵입니까? 확대입니까?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아셨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시험에서 2세대 해놓고 부모 또는 부부 플러스 미혼자녀 또는 부부 플러스 기혼자녀라고 구분해 놓지 않으면 2세대만 가지고 핵가족인지 확대가족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직관적으로 2세대 가족 그러면 핵가족으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확대가족도 있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네. 이거 헷갈립니다. 그러면 핵가족은 주로 언제 많이 볼 수 있었던 가족 형태냐? 농업사회에서, 죄송해요. 확대가족이 농업사회죠. 예. 이 농업사회라고 하는 건 토지가 아주 중요한 생산수단인데 우리가 토지는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 주변에 다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럿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주로 농업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가족 형태. 왜? 이동성이 떨어진다. 이동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핵가족은 언제죠, 여러분들? 이제 산업사회죠.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생산의 수단은 뭡니까? 노동과 자본이에요. 예.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건 이동 가능하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동성이 높은 사회. 핵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핵가족이 구성되죠. 그래서 핵가족은 좀 수평적 관계고, 예. 상대적으로 좀 어떻다?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확대가족은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와 기혼자녀, 부모와 기혼자녀 플러스 손주니까 여기서 중시되는 건 부모관계예요, 부모관계. 그래서 부모관계가, 즉, 부모와 자식관계, 예, 부모와 자식관계. 그래서 좀 수직적이고 좀 권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확대가족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희생들이 많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좀 권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하시고요. 아셨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뭐 하여튼 뭐 새로 등장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요즘에 시험 문제로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알아만 두세요, 여러분들. 딩크족이라고 해서 딩크족. 딩크족이 뭡니까? 더블, 예. 더블, 예. 인컴, 예. 그 다음에 노, 키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 맞벌이 하면서 애를 안 낳는 가구. 보통 우리가 딩크족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딩패쪽도 있어요. 뭐냐면, 맞벌이하고 애를 안 낳는데 애 대신 뭘 키우는 거예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 우리가 딩패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통크족도 있어요, 통크족. 통크족은 뭐냐면, to, only, 똑같아요. 밑에는 no kids.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젊은 세대 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드신 노년 부부를 얘기해요. 예. 보통 노년 부부들이 이제 좀 은퇴하고 좀 편히 쉴만하면 자녀들이 자꾸 애를 맡겨. 예? 엄마 맞벌이 하는데 힘들어요. 아우 좀 봐줘.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야 이게 무슨 내가 느지막한 나이에 고생이냐. 그래서 육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낼 거고 육아는 안 할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키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통크족이라고 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잘 그렇게 말은 그렇게 나중에 다 키워주시던데, 그렇죠? 예. 피디님은 어때요? 엄마가 혹시 그런 말씀 하세요? 나중에 결혼하면 키워준다고? 그런 말 안 하세요? 그러니까 딸 가진 엄마들은 딸이 크면서 자꾸 그런 얘기하죠. 나중에 너 그래봐야 안 키워줄 거니까 네가 키워 막 이런 얘기. 예.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타 가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타 가구. 그러니까 기타 가구는 가족은 아닌데 그냥 가족이 아닌 형태의 가구. 예. 뭐 1인 가구도 기타 가구 등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러분들 형제 가구.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가 같이 살 때 그건 핵가족입니까? 확대가족입니까? 자주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가구라 그래요. 조선가구. 예. 조선가구는 핵가족, 확대가족 어디에도 안 들어가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핵가족도 아니다. 확대가족도 아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그냥 기타 가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풀 때 조선가구 나오면 핵가족, 확대가족 아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흔들려도 안 되고요. 예. 여기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가족의 기능이에요. 예. 저는 그냥 이건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죠. 결혼해도 애를 많이 안 낳죠. 예. 결혼을 해도 예전보다 일찍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늦게 해요. 이게 가족이 그렇게 필요하면, 가족이 되게 많이 필요하면 이렇게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거나 하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하던지 아주 빨리 하겠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날 사회에서는 예전만큼 가족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가족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비해서 가족들이 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약화된다는 거예요? 약화된다는 거예요, 약화된다는 거.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만큼 가족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럼 가족의 기능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사회화 기능이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회화하는 기능. 이런 거 많이 약화돼요. 왜? 요즘에는 애들 나면 어디로 보냅니까?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뭐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경우도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는데, 빠른 경우에는 돌되기 전부터 어린이집 보내는 집도 있어요. 돌되기 전부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육 기능, 사회화 기능이 약화되면 당연히 양육과 보호 기능도 약화되겠죠. 세 번째, 복지 기능. 복지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들이 내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요즘에 누가 담당합니까? 국가가 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 기능도 약화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전에 농업사회일 때는요, 가족 단위로 경제활동을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밭에 나가거나 논에 나가고, 그럼 엄마도 밭에 나가고, 그럼 애들은 뭐 합니까? 집에 있는 소를 데려다가 끌고서, 뭐, 풀을 먹이러 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호미를 들고 나무를 캐러 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족 단위의 생산활동을 했다는 건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아버지만 나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엄마, 아버지만 나가서 일하고, 자녀들은 다 집에서 그냥, 쉬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경제적 생산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거의 다 몸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뭐 출산 기능도 약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족의 기능은 다 전반적으로 약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딱 하나만 가족의 기능 중에 조금 더 강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비 오락 기능이에요. 소비 오락 기능. 농업사회에서의 집은 쉬는 곳이면서 동시에 또 일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늦은 저녁에, 그쵸. 항상 엄마는 바느질하고 아버지는 또 뒤에서 새끼 꼬고 막 그런 게 나왔었잖아, 드라마. 근데 요즘에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녁 때서 집에 들어오면 다 쉬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거나 아니면 각자 스마트폰 하거나 게임하거나. 그러니까 집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소비, 오락 기능. 예. 그러니까 이건 휴식과 관련된 거죠. 요런 기능만 뭐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강화되고 나머지 모든 가족 기능들은 거의 다 약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게 학원공사 무슨 버릇 같은 게 생겨요. 자꾸 뭐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해돼요? 자꾸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또 이게 사람을 언짢게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저번에 한 번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우리 엄마랑 집에 있다가 여름에 비가 부슬부슬 오길래 엄마한테 제가 엄마 우리 비도 오고 그러는데 점심 먹지 말고 그냥 부침개 해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자. 그래서 내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해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며칠 있는데 날씨가 되게 더워서 엄마 우리 날도 더운데 밥 해 먹지 말고 그냥 뭐 국수나 뭐 냉면 같은 거 해 먹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 이 새끼야 이해된다. 밥맛이 없어서 국수에 먹는 이 자식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딨냐 이 자식아.
이 새끼가 대학 보내놨더니 GM이 무시한다고 막. 네, 그래서 저희 같이 사는 친구도 뭐 얘기할 때 자꾸 제가 이해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왜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혹시 제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버릇이니까 좀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가족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에요. 가족 문제를 보는 관점. 도대체 가족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기능론입니다. 얘는 항상 보면 답이 똑같아. 그렇죠? 기능론은 뭐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게 구성원들 각자마다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돈을 벌거나 뭐 아니면 엄마가 돈을 벌거나 하여튼 그러면 누구 한 명이 살림을 해야 되죠. 또 애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돈을 안 벌고 엄마도 살림을 안 하고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럼 그게 가족의 문제죠. 아주 간단해요. 가족의 기능을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쵸. 가족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신선. 뭐 이렇게 되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아셨어요? 갈등론. 얘네도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에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관계로 인해서 가족 내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가족의 지배계급은 누굽니까? 이런 거 볼 때 이제 엄마야! 막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아버지들이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가부장적 가족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렇죠. 가부장적인 거 없애면 돼요.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가족 관계가 되면 가족 문제도 없어지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뭐가 가족 문제냐? 이건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면 문제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가족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문제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족 문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족 제도에 대해서 봤어요. 좀 평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제도. 일단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능론이 있고요. 두 번째 뭐 있어요? 갈등론. 세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안 적어요. 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 봐요. 아셨죠? 제도를 안 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능론은 또 똑같아, 답이요. 구성원들이 제 기능이나 역할을 뭐 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을 학습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교육제도다. 두 번째, 교육제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규범을 학습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또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 구성원들을 사회화를 통해 계속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재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교육제도라고 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뭐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앞전에 2단원에서 봤었던 사회화를 보는 관점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갈등론이 보는 그 교육제도는 뭐냐?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뭐, 지배계급의 가치를 학습시킴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또는 교육제도를 보여서 우리 뭐합니까?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나누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나누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학교에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돼요. 그래서 교육제도라고 하는 건
사회적 불평등이 시작되고, 예, 불평등이 시작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론에서 보는 교육제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교육을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교육의 평등과 관련된 거죠. 여기에 보면 접근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접근 기회의 평등은 뭐냐? 예,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은,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도 이게 나중에 뭘로 차이가 나냐면 점수가 다르게 차이가 나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인 교육제도, 교육 기회를 죄송합니다. 예. 기본적인 교육 기회를 준다고 해도 추가로 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가서 학원을 다니거나 조금 더 돈이 많은 친구들은 과외를 하기도 하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적의 평등으로 나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나 뭐 내가 살고 있는 어떠한 그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성적이 낮은 친구들 있죠. 즉 그런 성적이 낮은 친구들의, 예,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성적 격차를 뭐 한다 그럴까요? 이제 줄인다? 예. 성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게 바로 결과의 평등이에요. 아셨나요? 예. 그럼 접근기회의 평등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의무교육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무교육. 예. 그래서 초, 중학교 모두 학교에 보내는 것들. 의무교육이 이제 접근기회 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 같은 데 보면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학교가 막 애들 그 주거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뭐 여러분들 학교까지 가는데 막 2시간 걸리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지역 학교들은 거의 항상 보면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 제공을 하죠. 예. 농촌 지역의 기숙사 아니면 뭐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학교.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 장애학급을 신설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접근기회 평등이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거나 경사로 시설하는 것들도 접근기회의 평등으로 들어가요. 아셨죠?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은 뭐야? 성적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빈곤계층의 학생들에게 뭘 시키는 거냐면 무료 방과 후 수업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거나 또는 무료 인터넷 강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예, 인강. 공무원 쪽에서 또 인강이라고 하고 동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영상 강의라고. 인강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은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이제 성적을 높이기 위한 거죠. 성적을 높이기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뭘로 봐야 된다? 결과의 평등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됐죠? 그래서 구분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성적을 좀 높여주려고,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소외된 지역 학생들 성적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냐, 예, 그걸로 구분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에서 좀 표가 많이 나오죠? 예. 일단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부모 가구가 871가구에서요. 그 다음에 1042가구, 그리고 1181가구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 자녀, 모미혼 자녀, 한부모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사별이나 아니면 이혼으로 인해서 부부 중에 한 분만 자녀랑 같이 사는 경우죠. 예. 이게 또 나오는 게 항상 보면 비슷비슷한데 여러분들 거기 문제에서 가로에다 뭐라고 했냐면 단 전체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구는 표에 나타난 두 가지 유형만 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전체 가구가 증가하고 그 전체 가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야? 한부모 가구예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전체 가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한부모 가구라고요. 전체 가구가 있고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한부모 가구예요. 그럼 지금 전체 가구 늘었으니까 전체 가구가 커졌죠. 그리고 한부모 가구도 늘었으니까 한부모 가구도 커졌죠. 같이 크는 거죠. 만약에 전체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한부모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동일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 차지하는 게 6%면 똑같은 속도로 늘어나면 여기서도 똑같이 몇 프로가 돼야 돼요? 6%가 돼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크는 속도하고 코가 크는 속도가 똑같으면 얼굴에서 차지하는 코의 비중이 항상 같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6%가 아니라 이제 8%가 됐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체 가구가 크는 속도보다 한부모 가구가 더 빠르게 컸다는 거예요. 더 많이 컸다는 거죠. 더 많이 크니까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겠죠. 거꾸로 만약에 이게 4%가 됐다. 그럼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 전체 가구는 크는 동안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만큼 못 큰 거야. 느리게 큰 거야. 조금 큰 거야. 그래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 가족제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나올 수 있어요. 사회문화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식입니다. 공식. 전체 값을 주고 부분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전체 값이 계속 증가했다라는 전제를 준 다음에 부분 값의 변화를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컸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문제 한번 이제 볼게요. 한부모 가구에 속하는 총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니까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인구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인구가 증가하는지 안 증가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부 그리고 자녀인데 이 자녀가 한 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 플러스 자녀인데 이 자녀가 한 4명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즉 한부모 가구가 늘어났어도 자녀 1명인 가구가 늘어나고 자녀 4명인 가구가 줄어들었다면 실제는 인구수는 감소할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구수만 가지고 인구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왜? 자녀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니까. 두 번째,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 가구수보다 한부모 가구수가 더 큰 비율로 증가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더 큰 비율로 증가했으니까 비율이 6.09에서 6.56, 6.81로 계속 커졌죠. 이건 뭐예요? 전체 가구의 증가 속도보다 한부모 가구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기득권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겁니다. 딱 읽어봐도 알죠? 기득권층이 나오고 이익에 부합된다 그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갈등론적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제도는 개인들에게 사회 계층의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교육제도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 규범과 가치관을 내면화하도록 하고 사회적 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기능론적 관점이죠. 갑은 교육제도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답은 몇 번이라고? 1번이죠.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불평등이 계속 지속되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층을 재생산한다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층을 재생산한다는 게 계층이 이동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층이면 재생산이니까 자녀도 하층. 그리고 그 뒤에 손주도 하층. 이런 식으로 계층적 지위가 고착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계층이 재생산 또는 불평등이 재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에 또 표 나왔네요. 아유.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A 지역의 90년의 총 가구 수가 5천 가구에서 2010년에는 10,000가구로 늘었고요. B 지역은 3,000가구에서 2,500가구로 줄었죠. 부부 가구는 6.6, 11.8, 10.1, 14.2로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한부모 미혼 자녀, 즉 2세대 가구에서 여기는 지금 한부모 미혼 자녀와 한부모 기혼 자녀를 구분했죠. 그럼 한부모 미혼 자녀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한부모 미혼 자녀가 그게 핵가족이고요. 한부모 기혼 자녀는 확대가족이죠. 제가 부부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한 분이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3세대 가구 나오고 기타 가구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타 가구는 1인 가구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A지역의 확대 가족의 비율은 8.1에서 5.0으로 낮아져 있다. 지금 우리는 A지역의 확대 가족을 확인할 수 없어요. 왜 확인할 수 없냐면 기타 가구에 4세대 이상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죠. 그럼 4세대 이상 가구도 확대 가족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손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4세대 이상도 확대 가족이 포함되는데 지금 기타 가구에 보면 4세대 이상하고 1인 가구하고 다 싹 다 몰아놨죠? 그래서 우리가 4세대 이상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대 가족 여부를 알 수 없다. 두 번째, B지역의 핵가족의 비율은 62.4에서 43.4로 낮아졌다. B지역의 핵가족을 보려면 뭐하고 뭘 합쳐야 됩니까? 부부가구와 한부모 미혼자녀 합쳐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들? 1990년에는 72.5고요. 2010년에는 얼마입니까? 67.6이죠. 그래서 43.4로 낮아진 게 아닙니다. 67.4입니다. 그리고 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많다. 지금 현재 보면 부부가구 플러스 한부모 미혼자녀 가구 수가 A지역이나 B지역이나 항상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핵가족이 더 많죠. 그리고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전체 가구에서 2010년에 B지역은 2,500가구 중에 1세대 핵가족 부부가구죠. 1세대 핵가족이 14.2%고요. A지역은 전체 만 가구 중에 1세대 핵가족 가구가 11.8이에요. 물론 비율로 보면 A지역이 11.8로 더 낮지만 전체 가구 수가 A지역이 B지역이 몇 배예요? 4배입니다. 4배. 만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로 보면 낮지만 가구 수로 보면 A지역의 1세대 핵가족 즉 부부가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찍었던 수업 중에 가장 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화이팅도 정적으로 화이팅.